한 이탈리아 방송국 팀장이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분석하러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이 프로젝트를 바라봤죠. 하지만 서울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녀의 모든 상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스타벅스에 노트북을 5시간 동안 방치했는데도 아무도 훔치지 않았고 새벽 2시에도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녀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스템도 기술도 아닌 그 무언가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내무부 산하 공영방송 RIN. 육중한 석조 건물 안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전역에서 범죄율이 급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치솟았죠. 밀라노에서는 한 달에 강도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고 나폴리에서는 관광객 대상 소매치기가 하루에 수십 건씩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세계 최저 범죄율, 국가인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분석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결정했어요. 30세의 엘레나 리치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방송국에서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팀장으로 유명했어요.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영국의 치안 시스템을 분석해봤지만 이탈리아에 적용할 만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거든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지만 엘레나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 엘레나는 자료를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감시 카메라가 많아서 범죄율이 낮은 거 아닐까요?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 의심스럽네요. 부국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치 팀장, 이건 단순한 다큐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시스템을 분석해 주십시오. 예산에는 제한이 없으니 충분히 취재하세요. 엘레나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들의 치안 시스템을 분석해봤지만 진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은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생겼죠. 회의를 마치고 나온 엘레나는 창밖의 로마 거리를 바라봤어요. 해가 지자 거리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범죄를 두려워해서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엘레나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CCTV, 정돈된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차분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주변을 둘러봤는데 경비원들이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엘레나는 창밖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들, 그 사이사이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거든요. 저기 봐요. 엘레나가 카메라맨에게 말했어요. 거리 곳곳에 CCTV가 있네요. 역시 감시사회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죠. 런던이나 파리에서 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항상 긴장한 듯 빠르게 걸어 다녔거든요. 밤이 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대학생은 밤 11시에 혼자 편의점에서 나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엘레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엘레나는 본격적인 실험을 계획했어요. 진짜 한국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첫 번째 실험 대상은 바로 노트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스타벅스에 가서 노트북을 방치하고 몇 시간 후에 돌아와 보기로 했어요. 만약 정말 안전한 나라라면 아무도 훔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속으론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가져갈 거야. 다음 날 오전 10시. 강남역 근처 스타벅스는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엘레나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최신형 맥북 프로였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이런 걸 혼자 두고 간다면 5분도 안 돼서 사라질 물건이었죠. 정말 미친 짓이네요. 카메라맨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가져갈 거예요. 이탈리아였다면 5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걸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한국도 결국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엘레나는 잠깐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트북은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놔둔 채로 말이죠. 밖에서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노트북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은 자신의 책을 읽고 있었고 맞은편 직장인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힐끗 보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2시간, 3시간. 노트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트북을 보면서도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대학생은 실수로 노트북을 건드릴 뻔하자 "아, 죄송해요라고 혼잣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피해갔습니다. 4시간째 엘레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 엘레나가 스타벅스에 돌아왔을 때 노트북은 정확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커피를 엎지를까봐 노트북 주변에 냅킨까지 깔아놨더군요.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주인분이 돌아올 때까지 조심히 지켜볼게요. 마이너스 옆자리 대학생 올림. 이게 말이 되나요? 엘레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CCTV 때문일 거예요. 감시당하니까 못 훔친 거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정말 감시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엘레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이 모두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엘레나는 더 다양한 장소에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홍대 클럽 앞에 지갑을 떨어뜨려 봤어요. 술 취한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니까 분명 누군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한 대학생이 달려와 "이거 떨어뜨리신 거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실험해봤어요. 출퇴근 시간 혼잡한 2호선에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분명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저씨, 핸드폰 떨어뜨렸어요." 심지어 한강공원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벤치에 카메라 가방을 두고 1시간 동안 떠나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앉아서 가방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누가 가방 훔쳐갈까봐 지켜주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이 나빠서." 엘레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이 나빠서라고 하시면서 남의 가방을 지켜주다니요." 특히 놀라운 건 밤거리였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어떤 직장인은 술에 취한 채로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요를 덮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저씨는 빈 택시를 잡아서 태워주려고 하더군요. 이건 뭔가 달라요. 엘레나가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CCTV나 경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편의점 앞에서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과일과 음료수가 진열대에 그냥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산대에 아무도 없을 때도 사람들은 정직하게 돈을 내고 갔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거스름 돈이 많이 나오자 "이거 틀렸네라고 하시며 다시 돌려주시더군요. 호텔로 돌아온 엘레나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BBC에서 제작한 장애인 돕기 실험 영상이었어요. 휠체어 탄 사람이 계단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을 여러 나라에서 실험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10명 중 2명이 도왔고 런던에서는 3명, 파리에서는 1명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놀랍게도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휠체어를 들어서 계단을 올려줬습니다. 심지어 짐을 든 할머니까지 함께 도와주려고 하더군요.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네요. 엘레나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다음날 엘레나는 시민들을 직접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부터 직장인, 주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나요?" 엘레나의 질문에 20살 대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남의 것은 남의 것이라고요. 우리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요. 남의 것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요. 혹시 처벌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도덕 시간에 정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50대 아저씨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훔치는 게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덕을 배우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남의 것 가져가면 안 된다고 배우는데요." 7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랬어요. 굶어 죽어도 남의 것은 안 가져간다고요. 그게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했거든요. 엘레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의 치안은 기술이나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국민성 때문이었던 거죠.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문화와 가치관이 이런 사회를 만든 거였어요. 엘레나는 서울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국민성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했거든요. 교육청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벽에 걸린 표어들이었어요. 정직한 어린이, 서로 돕는 어린이, 약속을 지키는 어린이. 교육청 관계자가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도덕 교육을 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도록 가르치죠. 매주 3시간씩 도덕 수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정직, 책임감, 배려, 나눔. 이런 가치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 떨어진 휴지를 주워 담기,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친구 물건 소중히 다루기 같은 것들이죠. 매일 실천한 걸 일기에 쓰게 하기도 해요. 엘레나는 실제 도덕 교과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 첫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직한 어린이가 되어요. 친구의 물건을 소중히 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런 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물론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가치관을 체득하게 되거든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하시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돼요. 엘레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본의 오구라 기조 교수가 쓴 한국은 도덕지향 국가라는 책을 떠올렸습니다. 그 책에서 교수는 한국이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었거든요. 특히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도덕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됐다고 했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엘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 이전에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엘레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샘 리처드 교수 강의를 온라인으로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국의 치안에 대한 강의가 있다고 해서 찾아본 거였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는 게 신기했지만 내용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강의실에서 흥미로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수님, 총이 있어야 안전한 거 아닌가요? 나쁜 놈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면 무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샘 리처드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미국식 사고방식이에요. 한국을 보세요. 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범죄자들이 있는데 총 없이 어떻게 막아요? 총이 없으면 충동적인 범죄가 줄어들어요. 화가 나도 총을 쏠 수 없으니까 말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총을 걱정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자유로워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총 관련 사건이 아예 없나요? 거의 없어요. 1년에 총기 사건이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해요.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죠. 미국은 하루에 100명이 총기로 죽는데 한국은 1년에 한두 명이에요. 엘레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본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정말로 두려움 없이 살고 있었거든요. 길을 걸어도 총 맞을 걱정을 하지 않고 말다툼이 있어도 총을 꺼낼까봐 걱정하지 않았어요. 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다. 엘레나는 이 역설적인 진리에 감탄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총을 든다는 미국식 논리와는 정반대였거든요. 마지막 밤 엘레나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도 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고등학생, 조깅하는 여성, 편의점에서 퇴근하는 알바생. 이 평화로운 광경이 엘레나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레나는 한강 둔치에 앉아서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간의 취재를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한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이 범죄가 없는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에도 범죄는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기 사건도 있고 폭력 사건도 있어요. 다만 이곳은 양심이 범죄보다 크고 도덕이 제도보다 앞서는 나라였죠. 엘레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건너편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돼 반짝였어요. 한국의 치안은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수많은 CCTV와 경찰력도 중요하지만 진짜 힘은 국민들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배운 도덕과 양심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와 엘레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정부에 무엇을 보고해야 할까요? CCTV를 더 많이 설치하라고 할까요? 경찰을 더 늘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한 달간의 취재를 마치며 엘레나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기적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기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거였어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훔치지 않는 이유 마이너스 국민성, 그것이 한국의 힘이다. 하지만 엘레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간 그녀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가 불러온 놀라운 변화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였어요.